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누군가는 사람으로 변했지만 누군가는 귀신이 되었다. 언제부터였던가 나의 마음은 죽어버렸다. 무엇을 해도 얼굴에서는 미소가 피어오르지 않고 그 어떠한 슬픈 일이 있어도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심어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며칠 전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갈증 때문에 일어났을 때였다. 몽롱한 정신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었는데 구석에서 느껴지는 푸른 기운과 차가운 한기. 그때 무심코 구석을 봤을 때 몽롱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고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냥 물을 마시러 나가지 말 거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후회를 했었다. 구석에서 멀뚱멀뚱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귀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메말랐던 나의 마음을 공포로 젖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실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귀신은 나를 해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고 나는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웃고 울고 친해졌다. 그 귀신이 어떻게 나의 집에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녀는 은인이나 다름없다. 메말라 버린 나의 감정을 되살려준 은인 말이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얼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그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녀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녀와 평생 함께 지내고 싶다. 오늘 모두 일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귀가하시고 내일 뵙시다 다들.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다고 느낀 것은 그녀의 생각들로 업무 시간을 채웠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공포의 단골 고객인 귀신이란 존재가 개인기피증으로 인해 메말라버린 내 감정을 치유했던 것.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인 나의 감정을 고쳐놓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지만 말이다. 정 대리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왜요? 그렇게 기분 좋게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봐서요. 기분 좋고 말고. 항상 녹초가 되어 시체처럼 서 있는 퇴근길 버스에서도 요 근래에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커플의 사랑 표현을 보며 혀를 ጭጭ 차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녀와의 상상 데이트까지 떠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상대가 사람이 아닌 귀신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 부분도 자기 합리화에 못 이기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녀가 점점 사람으로 느끼는 것도 있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말없이 창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창밖으로 스쳐가는 야경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꽃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꽃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보고 가세요. 좋은 꽃들 많아요. 눈으로 쭉 스캔하고 있는 와중에 은은하게 풍기는 자줏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어쩜 이리 고운 자태를 가졌는지. 이모, 이 꽃 이름 뭐예요? 그거 자운형이라는 꽃이에요. 이쁘네요. 이 꽃으로 주세요. 꽃으로 표현하기엔 소박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그 누군가가 그녀였기에 꽃에서 더욱 향기가 나는 듯했다. 꽃집 이모가 쥐어주는 봉지를 그 어느 때보다 꽉 쥐어잡고는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찰컥.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집문이 활짝 열렸다. 고된 일상 속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와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나왔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겨주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왔어요. 시장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차려봤어요. 근데 그 꽃은 뭐예요? 매일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 홀로 쓸쓸하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곤 했는데 요즘은 그녀 덕에 매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홀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다. 마치 가족과도 같다고 해야 할까. 응? 이거 오는 길에 예뻐서 샀어. 와, 정말 예뻐요. 다행이다. 너를 위해 준비한 꽃이야. 응, 예쁘지? 출출한데 얼른 밥 좀 먹어야겠다. 바보같이 왜 너를 위해 준비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식탁에 그녀와 마주보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끈따끈한 밥과 함께 맛있는 반찬들을 먹어 치웠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녀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다.
웃음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두운 표정.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 곁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어두운 표정이 잠시 사라지고 얼굴을 붉히는 그녀의 모습이 귀엽다. 피곤할 텐데 얼른 주무셔요. 응, 그래야지. 아, 그리고 이거. 그녀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건넨다. 이게 뭐야? 악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반지예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 항상 끼고 다니세요. 갑자기 왜? 사실 얼마 전부터 기태 씨를 따라다니는 악령의 기운이 느껴져서요. 물컵을 탁 내려놓았다. 물컵의 바닥과 탁자의 유리가 마주치면서 짧은 공명이 울렸다. 악령이라고? 최근에 사고 현장을 지나친 적이 있지요. 글쎄, 지난번 회사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라면 구급대원과 경찰이 수습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밖에 없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비치는 피로 물든 눈빛. 아주 잠깐 그 원통한 눈빛을 마주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죽은 사람 봤던 것 같아. 네, 지금도 뒤에 서 있어요. 미친 듯이 오싹해지면서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저 굳게 닫힌 현관문이 보일 뿐.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정말이야? 네, 이 반지를 끼면 아무런 애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건네준 반지를 잽싸게 집었다. 그 사이에 느낀 그녀의 손은 너무 차가웠다. 손에 쥔 반지를 둘러보니 온갖 문양과 알 수 없는 글씨가 새겨져 있을 것이란 생각과는 반대로 너무나 평범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어느새 깨끗해진 주방 너머로 물끄러미 떠있는 그녀를 향해 물었다. 제가 죽기 전에 선물 받은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에 왜 세상과 작별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항상 끼고 다닐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네. 아니야. 피곤해서 먼저 자볼게. 네,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뒤숭숭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몇 분간 잠이 오지 않았지만 몸은 마음과 달리 많이 피곤했었는지 금세 잠이 들어버렸다. 잠을 잔 지 얼마나 됐을까? 아침을 알리는 요란한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근데 왜인지 모르게 어깨가 무거웠고 온몸에 삭신이 쑤셔왔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더 쉬고 싶었지만 사회의 작은 톱니바퀴인 나에게 그럴 시간은 없다.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화장품을 얼굴에 대강 바르고는 옷을 갈아입었다. 12시간만 견디자. 그녀가 준비한 아침을 먹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방긋 웃는 얼굴로 간 만들어 낸 토스트를 담은 접시를 건네는 그녀.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 왜 그래? 저기 기태씨. 응? 어제 반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 바지 주머니에 있겠지. 왜? 아니에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서 다시 웃어 보이는 그녀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어색했다. 그래서였을까? 토스트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맣게 타버린 부분이 더욱 쓰게 느껴졌다. 갔다 올게. 오늘도 힘내세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손짓을 보내는 그녀를 끝으로 현관문이 닫혔다. 주머니에 손을 쑥 넣어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넣었다. 꼭 그녀와의 커플링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디자인 꽤 마음에 드는데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다. 물어보나 마나 애인 생겼냐는 질문 공세를 퍼묻는 상상을 한다. 다만 요즘 외로움 많이 타는 김 과장님에게 보여줄까? 얼마 전에 헤어지고 죽을 인상을 쓰는 최 사원에게 보여줄까? 회사에 도착하면서 뭉실뭉실한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다. 때마침 마주치는 최 사원이 눈에 띄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었지만 아무렴 어때?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 중요한 거지. 안녕하세요. 정 대리님. 좋은 아침. 지원씨. 이거. 정 대리님. 몸 어디 안 좋으세요? 오히려 안쓰러운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게 질문을 하는 최 사원이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사이에 수척하셨어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뭐라고? 아니 요즘 정 대리님 안색도 많이 안 좋고.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뭐? 최 사원의 말을 듣고는 나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로 나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창백한 피부와 핏기 없는 입술, 충혈된 눈,
이건 내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깡마른 손으로 나의 얼굴을 매만졌을 때 나의 등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하지만 나의 흉한 몰골 때문인지 그 어두운 그림자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조퇴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야겠네. 화장실에 온 겸해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다시 밖으로 나서는데 코에서 비릿한 피가 흘러나왔다. 흘러내리는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 새하얀 와이셔츠를 붉게 적셨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번져갔다. 순간 이렇게 죽어버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신이 띵했지만 아슬아슬하게도 저 멀리서 오던 과장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아니 정 대리 몸이 아프면 병가라도 내지 그랬어. 내가 부장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어서 병원에 갔다 와봐. 감사합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모든 기운을 쏙 빨려먹은 듯 말할 힘도 없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는 병원보다는 집으로 먼저 향했다. 얼른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다. 12,800원입니다. 네 여기 잔돈은 안 주셔도 돼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그녀가 있는 집에 도착한다. 그 짧은 거리에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다. 언제 시작했는지 멈추지 않는 코피를 대충 소매로 닦아버렸다. 점점 말을 듣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잡아 끌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가 구역이어서 나중엔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였다. 굳건히 닫힌 현관문은 흡사 베를린 장벽을 방불케 했다.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관문처럼 말이다. 결국 통일되어 버린 독일처럼 어떻게든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다. 거실 한가운데 귀신, 아니 그녀가 있었다. 나 죽을 것 같아. 뜻밖에도 내게 기적처럼 다가와 삶을 불어넣은 창조주 같은 존재는 죽어가는 피조물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거야? 마치 귀신처럼 말이야. 이제는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녀 앞에서 하염없이 피를 토할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그녀는 네 번째 손가락에 껴있는 반지를 내려보더니 이내 실실 웃기 시작하여 박장대소를 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발끝부터 시작하여 오한이 느껴지는 것을 꼼짝없이 느꼈다. 곧 심장박동이 느려지더니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모든 힘을 짜내어 그 귀신에게 엉금엉금 기어갔다. 아니, 이젠 귀신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과 손바닥에서 다리로 붉은 빛이 맴돌기 시작했다. 가까이 있던 나는 너무나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어. 어지럽게 널린 퍼즐이 딱 한순간에 맞춰진 기분이었다. 아까 화장실에서 확실히 느꼈어. 그녀가 주저앉았다. 엎드려 있는 나를 안쓰럽다는 듯이 보았지만 그 장면을 볼 기력조차 없었다.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심장이 멈춰버린 차갑고 딱딱하게 변질되어가는 내 몸은 더 이상 따뜻한 온기를 낼 수 없었다. 애초에 그녀는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반지. 그녀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이었을까. 이 꽃, 참 마음에 들었어. 완전히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녀는 귀신으로 변해버린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다. 아름다운 희생, 자운형의 꽃 말이지. 나와 함께한 추억은 아름다웠잖아. 그 누군가는 반지를 들고 어디론가 떠났다. 어디로 떠났을지는 확실히 모른다. 아마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외로운 이에게 찾아갔을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그 반지를 들고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겠지. 혹시 많이 외로우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 소재.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다. 샤워를 한 후 방으로 가 엄지발가락을 전원 버튼에 갖다 댄다. 검은색이었던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고 작아졌던 홍채가 제 모습을 갖춰간다. 몸이 그냥 반응하듯이 검지손가락으로 클릭하여 인터넷을 열고 매일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킨다. 내 소개를 하자면 나이는 23 공포소설을 쓰는 소설작가이다. 연재 3년차 베테랑 작가이다. 하지만 소설을 쓰다 보면 모든 작가들이 같겠지만 소재 이놈이 문제다. 나는 추천수 2만이 되어가는 유명한 라이터이기 때문에 마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소재를 어떤 걸로 정할지에 관한 강박관념이 심하다.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다. 처음 글을 올릴 때는 사이언스 픽션 소위 말하는 공상과학, 우주, 궁심의 지옥 등 심오한 소재로 글을 써왔다. 물론 인기가 없었다. 흔해 빠진 소재였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아무나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혹평도 받았다. 그때마다 중얼거렸다. 지들이 써봐야 알지 소재가 하늘에서 그냥 나오는지 아나. 개새끼들. 중간에 소재를 바꿨는데 살인미수, 토막살인, 자살로 위장한 타살, 복수 등 사람과의 갈등이 주된 소재였다. 처음 보던 반응이 좋았다. 이런 소재들은 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신선하고 내 손과 합쳐져 흥미를 많이 끌었다. 인기는 올라갔지만 추리소설식으로 글을 썼더니 이놈의 독자들이 범인은 물론이고 범행이 일어날 시간,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까지 맞추기까지 했다. 이러한 댓글은 관심의 일종이었지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볼 때마다 머리를 쥐어짜는 두통이 일었다.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반전을 주어야 하는데 추리소설에서 독자들의 추리에 맞설 반전을 생각해 내기에는 하루 종일을 투자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여 현재 인기 작가가 되었고 인기 작가가 되게 해준 작품이 있다. 무음표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현재 15화 연재 중인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3일에 한 번씩 연재 중인데 벌써 죽을 맛이다. 한 200화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려면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다. 소설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은 연쇄살인마이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흥미로워했고 독자들의 추리를 피해 가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 그 말은 신선함을 불러일으켰다. 주인공은 어린이 노약자 상관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즉 묻지마 살인마이다. 죽인 사람의 팔에다 숫자를 쓴다. 15화 연재 중이니까 15까지 쓰여 있겠지. 이건 평범한가? 보통 작가들은 밤 10에서 12시쯤 마감을 하지만 나는 새벽 5에서 7시 사이에 마감을 주로 한다. 전형적인 올빼미족이라고나 할까? 새벽에는 감수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소설 쓰기가 수월한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독자들을 만나 1대1로 대화를 하는 카운슬러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독자의 연령대는 10대에서 50대로 다양하다. 하지만 주로 만나는 독자는 내게 혹평을 하는 독자이다. 글을 쓰는 날과 독자를 만나는 날은 같다. 그래야 그날 작품에 반영을 하고 글을 잘 쓸 수 있으니까. 글을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쓰는 것도 힘에 부치지만 독자와 만나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글을 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다고? 이러한 작가들의 마음을 독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오후 10시 20분. 현지 시간 밤 10시 20분이다. 12시까지 중년 남성 독자분과의 약속이 있다. 보통 10대나 20대를 만나다가 40대 분을 만나는 건 정말 신선하다. 이번 화는 정말 재밌을 것이다. 운동화를 손으로 눌러 신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중얼거린다. 역시 최고의 소재라니까. 세 번째 이야기. 염산. 화학 실험에 자주 사용되는 묽은 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한 염산에 물을 희석시켜야 한다. 진한 염산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중성인 물을 넣음으로써 묽어지는 것이다. 이때 물을 천천히 가해야 한다. 급하게 나오면 진한 염산이 놀라 비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봐봐 괜찮네. 야 이성우. 큰일 날 뻔했잖아. 이런 장난 또 하면 죽는다 그땐. 알았다고. 그녀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았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았다. 그렇게 불같았던 내 성격을 잠재워준 것은 그녀였다. 중학교 3학년 한창 사춘기 성욕에 눈을 뜰 때 만난 그녀는 내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야, 빨리 와 동현이 뛰어온다. 알았어 임마. 그날 나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히히덕거리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야 뛰어온다 쟤. 어디? 아 튀어. 퍽 소리와 함께 누구와 몸이 닿은 나는 보기 좋게 고꾸라졌다. 소위 보통 날의 나였으면 야 안 보고 다니냐라고 말했을 텐데 단발머리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그 아이의 향기는 내 입을 막아버렸다. 숨이 턱 막혔다. 야 이성우. 뭐해 빨리 와. 하며 사과도 못하고 그 아이를 등지고 뛰었다. 오히려 그날 사과를 안 한 게 다행이었다. 그날 이후 그 아이가 계속 생각났다. 수업시간 교과서를 보고 있을 때도 그 아이를 그리고 있었고 점심을 먹을 때는 그 아이 생각에 한 숟가락도 못 먹고 그 아이 생각에 잠 못 자는 것은 당연했다. 작은 불씨에 시원한 냉수를 뿌린 듯 내 마음은 차분해졌다.
다시 그 아이를 만난 것은 졸업식 때였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가가 사과했다. 적극적인 성격의 나였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었지만 그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고 통성명을 하자 미소를 보였다. 그날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이은성. 예쁜 이름이었다. 그게 내 첫사랑과의 마지막이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학업에만 집중을 했다. 남고였기 때문에 둘러볼 것도 없었다. 그 후 인서울 내가 원하는 화학공학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화학실험 조교를 신청했는데 그때 5년 만에 그녀와 조우했다. 그녀는 옛날과 변한 것이 없었다. 단지 더욱 예뻐졌다. 그 후 은성이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급격히 친해졌고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자존심이 강해 진한 염산 같았던 내가 그녀 때문에 서서히 묽어졌다.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틈 묽은 염산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진해진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와 만나고 1년 2년이 흐르면서 묽어졌던 염산은 점점 진해졌다. 그녀가 익숙해졌고 다른 여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묽은 염산 잘 만들었나 봐. 앙금 만들어지는 것 봐. 그러네. 성우야, 너 무슨 일 있어? 대답이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묽은 염산과 질서는이 만나면 염화원이라는 흰색의 앙금이 생긴다. 이 흰색 앙금은 묽은 염산의 연기처럼 서서히 확산되어 퍼지고 인해 가라앉는다. 마치 그 모습은 나무가 가지를 펴나가듯 경이로운 모습이다. 가라앉은 앙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남는다. 오늘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집 앞 공원으로 불렀다. 약속 시간이 다 되자 저기서 그녀가 다가온다.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온다. 우리 헤어지자, 성우야. 뜬금없이 그녀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먼저 이별 통보를 받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가 내 마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빨리 그리고 깊숙이 들어와 금이 가 있었던 걸까? 내 맘은 이게 아닌데 입에 없는 말이 나온다. 뭘 헤어져? 네가 좋아서 만난 줄 아냐? 네 얼굴 별로였어. 몸은 말할 것도 없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릴 정도로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다그친다. 울먹이는 그녀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한다. 너도 좋았잖아, 나랑 하면서. 짝. 얼떨떨하다.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종이는 절대로 완전히 펴질 수 없다. 확실해졌네. 그럼 헤어지자고. 끝내. 그녀가 울먹이며 말한다. 분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녀의 어깨를 누르며 추궁한다. 조금 진했던 염산은 더욱 진해져 결국 비커를 깨뜨렸다. 돌아서 비를 그대로 맞으며 울며 뛰어가는 그녀를 난 잡지 못한다. 앞만 보고 뛰어가던 그녀는 빗소리에 묻혀 옆에서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했다. 이은성.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비커를 깨뜨릴 만큼 진했던 염산은 점점 묽어지고 계속 묽어져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고 반대로 상처란 앙금은 점점 진해져 이내 마음에 퍼졌다. 그리고 가라앉아 없어지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이름. 아주 어릴 적 창문 너머 하늘빛이 푸르게 물들 때 지은 옆자리가 허전해 잠에서 깨면 항상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 곱게 화장을 하시곤 하였다. 그리곤 녹슨 셔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올라가며 짙고 눈부신 햇볕이 내리쬐며 비로소 아침이 시작되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종이 냄새를 통틀어 쉰내라면 적절할 듯한 집 냄새. 군침 도는 아이스크림부터 100에서 500원 하는 애들 입맛이나 맞을 법한 싸구려 불량식품. 벽 한편 옷장을 뜯어 만든 조잡한 진열장엔 며칠 못 가 고장나버리는 장난감들이 질비했다. 어머니는 잡상인에게 속아 괜히 팔리지도 않는 장난감을 들였다며 한탄했다. 몇천 원 하는 비싼 장난감을 군것질거리 몇 개 집어가는 꼬마들이 살 일은 거의 없다. 때론 아버지가 가끔 집에 돌아오시곤 하였다. 매번 얼굴이 딴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바뀌어 내 기억으론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남짓한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리다 잡혀 복날개 잡듯 두들겨 맞곤 했다.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내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깊게 패인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얼어붙은 동태처럼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눈을 독사같이 뜨고 득달같이 달려들 적이면 난 기겁해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곤 하였는데 아버지 입장에선 기껏 낳아놓은 아들 새끼같이 아비도 못 알아본다고 착각하여 화가 치밀어 오른 모양이다. 항상 좌절과 고통이 뒤따르는 암울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날씨가 우중충하다거나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은 날이면 무의식 중 잠재돼 있던 기억들이 다시금 꿈에서 되살아나는데 꿈에서조차 난 아버지의 구둣발에 차여 추풍 낙엽처럼 나가떨어지는 기껏해야 아버지 허벅지까지 오는 어린애일 뿐이다. 목을 조르는 아버지를 향해 화장대에 놓인 어머니 화장품 하나 집어 수없이 머리를 내리치고도 아버진 눈 한 번 꿈쩍하지 않는다. 항상 그런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면 꿈이란 사실에 감사하다. 어릴 적 겪어왔던 아버지의 폭력의 잔상은 몇 년이 지나도록 날 괴롭혔지만 고지어 그 어떤 것에서도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나를 견고히 단련시켜왔다. 곤히 잠든 만삭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가뜩이나 지긋지긋하게 살맛 안 나는 삶. 내 아내의 뱃속에 잠든 아이가 사라져버리라 밤마다 기도하여도 태어날 아이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항상 집에 오는 날이면 나처럼 살지마 란 말을 입에 달며 잠든 내 머리채를 부여잡곤 가방 속에 쑤셔 넣으며 한 글자라도 더 읽을 생각은 안 하고 윽박지르며 말리는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하던 아버지는 어쩌면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갔는지도 모른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소시적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하다. 모습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말이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처럼 살아가리. 나의 아이로 하여금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5월 20일 아이를 위해 떠날 날이 밝아올랐다. 짙은 먹구름을 뚫고 다시금 커튼을 지나치는 한 줄기 햇볕은 마냥 힘없어 보이기도 하였다. 어쩌면 먼 훗날 내 아이의 앞날이란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지나쳤다. 위태로운 삶, 보잘것없는 산 내게 부합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것. 오늘로써 끝이다. 죽기 살기로 모은 모든 돈을 옷장 속 안에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곤 집 밖을 나서는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가볍다. 코 끝에 스치는 생전 맡아보지 못한 지독한 냄새. 눈앞에 아른거리는 뿌옇게 피어오르는 연기. 마지막 잠든 아내에게 입맞춤도 하고 두둑하진 않지만 적잖은 미천까지 남겨두었다. 아이를 위해 헌신적이고 상냥한 아버지가 될 수 없기에 선택한 길. 짜침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먹구름 가신 맑기 맑은 하늘과 찬란한 햇볕이 보이기 시작함에 서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의 아이를 위하여